남편은 나를 다리 위에서 차 밖으로 내쫓고는 그대로 사라져 버렸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손에 든 비닐봉지를 쥔 채 멍하니 서 있는 것뿐이었다. 그때 고급 SUV 한 대가 내 옆에 멈춰섰다. 운전석에는 백발의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타요. 오늘 약속 하나에 내 조카딸이 되어주면 내가 그 남편 문제를 해결해 줄게요. 이서연은 흠뻑 젖은 식료품 봉지를 손에 꼭 쥐고 멀어져가는 차의 붉은 후미등을 바라보았다. 비는 양동이로 들이붓는 듯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재킷깃 안으로 흘러들었고 머리카락은 얼굴에 달라붙었다. 그녀는 다리 위 인도 한가운데에 서 있었고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뼈를 애는 듯했다. 가벼운 구두를 신은 발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비닐봉지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봉지 밖으로는 파릇한 대파와 식빵 봉지 끝이 삐져나와 있었다. 모든 일은 시어머니 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김 여사는 여느 때처럼 상을 차려놓고 그들을 일요일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서연은 이런 방문이 좀처럼 평온하게 끝나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남편 박준서는 매번 가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오늘도 아침부터 그랬다. 엄마가 기다리셔. 혼자 계시잖아. 우리가 가야지. 시댁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서연은 불안감을 느꼈다. 어쩌면 직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매번 시험대에 오르는 것 같은 끝없는 일요일 점심 식사에 지쳐서였을 수도 있다. 김 여사는 준서가 자란 오래된 방 3개짜리 아파트에서 도시 외곽에 살고 있었다. 현관에서는 고양이 냄새와 눅눅한 냄새가 났고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삐걱거렸다. 식탁에서는 모든 것이 꽤 평화롭게 시작되었다. 김 여사는 언제나처럼 너무 많은 음식을 준비했다. 김치찌개, 갈비찜, 잡채, 각종 나물과 깍두기까지. 그녀는 식탁 주위를 분주하게 오가며 이것저것 그릇에 놓아주었다. 우리 아들, 많이 먹어. 얼굴이 이게 뭐야? 아주 반쪽이 됐네. 그녀는 아들의 밥그릇 위에 3번째 갈비찜을 올려주며 말했다. 엄마, 저 살 안 빠졌어요. 준서는 어머니의 관심이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빠졌어. 다 그놈의 일 때문이지. 거기서 그렇게 힘들게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야. 김 여사는 한숨을 쉬며 서연을 쳐다보았다. 서연아, 내가 준서 좀 잘 챙겨 먹여야 한다. 남자는 밥심이야. 서연은 어색하게 미소를 지었다. 이런 지적은 매번 쏟아졌다. 남편을 제대로 먹이지 않는다거나 옷차림이 별로라거나 잘 챙기지 않는다는 식이었다. 마치 준서가 30살 먹은 성인 남성이 아니라 어린아이인 것처럼. 준서 씨는 아무 불평 없으세요, 어머님. 그럼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불평할 애는 아니지. 시어머니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아주 아버지를 쏙 빼닮았다니까. 그 양반도 뭐든 속에 담아두기만 했지. 대화는 언제나처럼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야기로 넘어갔다. 서연은 김치찌개를 기계적으로 떠먹으며 건성으로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공장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얼마나 인정받지 못했는지, 그리고 52세의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 10살짜리 아들과 김 여사만 남겨두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다. 내가 얘를 혼자 다 키웠어. 김 여사는 자랑스럽게 준서를 바라보았다. 대학 보내고 번듯한 직장 구해주고 전부 다 내 손으로. 엄마, 이제 그만해요. 준서는 멋쩍게 손을 내저었지만 기분 좋은 기색이 역력했다. 찌개 다음에는 과일과 커피가 나왔다. 김 여사는 짙게 탄 인스턴트 커피를 컵에 따르고 설탕 그릇을 가까이 밀어주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리 이야기가 나왔다. 준서야, 너도 보다시피 우리 집 부엌 벽지가 다 일어나잖니. 그녀는 손으로 구석 벽지가 정말로 너덜너덜해진 벽을 가리켰다. 수도꼭지에선 물도 새고 어디다 연락해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요즘 기술자들은 부르는 게 값이잖아. 준서는 즉시 긴장했다. 서연은 그가 커피잔을 꽉 쥐는 것을 보았다. 엄마, 그거 돈 좀 들 텐데요. 꽤 큰 돈일 거예요. 기술자 1명 부르면 최소 몇십만 원은 달라고 할걸요. 내가 뭘 못할 걸 바라는 건 아니잖니. 김 여사는 아들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는 서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참, 서연이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 받았다면서. 내가 들었지? 좀 보태주면 안 될까? 나중에 꼭 갚을게. 당연히. 서연은 속이 꽉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300만 원의 보너스는 지난 반년 동안 그녀에게 찾아온 첫 번째 기쁨이었다. 저녁과 주말을 반납하며 3개월 동안 매달렸던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대가였다. 그녀는 해진 팔꿈치에 낡은 재킷 대신 올가을에 입을 제대로 된 코트를 살 꿈에 부풀어 있었다.
운이 좋으면 부츠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몰랐다. 어머님, 저희도 지금 차 할부가 아직 반년이나 남았고요. 관리비도 올랐어요. 그녀는 준서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고 말을 더듬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는 돈 쓰기 아깝다. 이 말이야. 준서는 천천히 과일 접시를 밀어냈다. 엄마는 평생을 나 하나 보고 사셨어. 나 혼자 키우셨다고. 근데 넌 고작 수리비 좀 도와드리는 걸 아까워해?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준서 씨, 그냥 우리 사정도 지금 좋지 않다는 거죠. 다음 달에, 다음 달.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다. 컵들이 쨍그랑거렸다. 넌 항상 그런 식이야. 엄마가 이런 환경에서 사시는데? 수도꼭지에선 물이 새고 벽지는 다 떨어지는데 넌 내 옷 살 생각만 하지. 옷 얘기가 아니잖아요. 조용히 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큰 키의 그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너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엄마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고. 김 여사도 일어서서 보란 듯이 서운한 표정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다. 괜찮다, 준서야. 난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볼게. 남한테 짐이 되고 싶지는 않구나. 옆집에 돈이라도 빌려달라고 부탁해봐야지. 그 사람은 착해서 이해해 줄 거야? 엄마, 그런 말 마세요. 준서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치, 서연아. 서연은 자신의 컵만 내려다보며 앉아 있었다. 속에서는 서운함, 분노, 무력감이 들끓었다. 하지만 지금 동의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준서는 진정하지 않고 밤새도록 난리를 피울 것이다. 또 친구 민호네 집에 가버렸다가 새벽에 술에 취해 돌아올지도 모른다. 네, 도와드릴게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준서는 이미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다. 점심 식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다. 서연은 상을 치우고 정말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낡고 금간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했다. 김 여사는 남은 과일을 봉지에 담고 자신이 담근 김치통과 대파 한 단을 거기에 더했다. 자, 가져가렴. 너희 주려고 신경 쓴 거다. 그녀는 서연에게 봉지를 내밀었지만 여전히 화가 난 듯 그녀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작별 인사를 할 때 김 여사는 아들의 양볼에 입을 맞추고 오랫동안 그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며느리에게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차 안에서 준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운전대를 어찌나 꽉 쥐었는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서연은 봉지를 끌어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직 오후 5시가 조금 넘었을 뿐인데 벌써 어둑해지기 시작했다. 10월은 제 몫을 다하고 있었다. 해는 일찍 지고 비가 자주 내렸다. 그들은 대로로 나와 한강대교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진입로의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자 차는 젖은 아스팔트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드문드문 빗방울이 앞 유리를 두드렸다. 준서는 와이퍼를 켰다. 차 안의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서연은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 징조를 알았다. 이제 곧 그가 폭발할 것이다. 다리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너 오늘 나 망신 줬어. 서연은 움찔하며 그를 돌아보았다. 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우리 정말 여윳돈 없잖아요. 여윳돈, 그는 손바닥으로 운전대를 내리쳤다. 차가 움찔했다. 우리 엄마한테 쓸 여윳돈은 없다.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엄마가 날 혼자 키우셨어. 아버지는 내가 10살 때 돌아가셨다고. 엄마가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상상이나 가?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뭐가 계속이야? 준서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1년에 2번 도움 청하셨어. 딱 2번. 근데 넌 벌써 계속이라고 말하는구나. 넌 우리 가족한테는 아예 신경도 없지?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빗방울은 세차게 차를 두드렸다. 와이퍼는 거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 마주오는 차들의 불빛은 길게 번져 보였다. 오른쪽 다리 난간 너머로는 어둠 속에 보이지 않는 강이 소리를 내며 흘렀다. 준서 씨, 집에 가서 차분하게 얘기해요. 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마치 불에 댄 듯 손을 확 뿌리쳤다. 나 만지지 마. 이제 다 알았으니까. 넌 이기주의자야. 너 자신이랑 내까지 옷 생각밖에 안 하지? 그건 불공평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나도 당신만큼 일해요. 집안 모든 지출의 절반은 내가 내요. 식료품 절반도 내가 사고
관리비도 같이 낸다고요. 난 그냥 내 돈을 쓸 권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돈이라고. 준서는 핸들을 급격히 꺾었다. 차는 다리 갓길로 빠져 인도 근처에 멈춰섰다. 그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서연의 몸이 앞으로 쏠렸다. 안전벨트가 어깨를 고통스럽게 파고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 것 나누면서 살겠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구나. 차는 인도 바로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옆으로는 다른 차들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쌩쌩 지나갔다. 준서는 안전벨트를 풀고 안에 쪽으로 몸을 완전히 돌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져 있었다. 목에는 핏대가 섰다. 이봐, 그렇게 다 내 거라면 내려. 그렇게 잘났으면 내 발로 걸어가.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며 농담인지 아닌지 파악하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만이 서려 있었다. 지금 농담하는 거죠? 밖에 비 엄청 와요. 여긴 다리 한가운데라고요. 내리라고 했어. 그는 그녀의 문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준서는 차에서 뛰쳐나와 차 앞을 가로질러 왔다. 비가 즉시 그의 셔츠를 적셨고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서연 쪽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다. 준서 씨, 미쳤어요. 여긴 다리 한가운데잖아요. 집까지 7km는 남았어요. 내가 너 끌어내기 전에 내려. 그는 그녀의 팔을 강하고 아프게 잡았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는 그녀를 끌어당겼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식료품 봉지를 겨우 움켜쥐었다. 준서 씨, 그만해요. 아파요. 하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젖은 인도 위로 밀쳐낸 후였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구두가 미끄러운 보도블록 위에서 미끄러졌다. 준서는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다칠 정도로 세게 닫고 운전석으로 돌아갔다. 잠시 후 차는 웅덩이의 흙탕물을 서연에게 끼얹으며 급출발했다. 붉은 후미등은 차들의 행렬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서연은 꼼짝도 못하고 서 있었다. 비는 어깨와 머리를 두드렸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낡은 바람막이는 금세 흠뻑 젖어 더 이상 물을 막아주지 못했다. 차들이 쌩쌩 지나가며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을 부시게 했다. 사람들은 우산을 쓴 채 인도를 바삐 지나갔다.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초리를 던지며 그녀를 피해갔다. 그녀는 천천히 다리 난간으로 다가가 차가운 콘크리트에 기댔다. 식료품 봉지가 팔에 매달려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았다. 빗방울이 액정 위로 번졌다. 준서의 번호를 눌렀다. 긴 신호음이 갔다.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끊어졌다. 서연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다. 다시 신호음, 그리고 또 끊어졌다. 세 번째의 준서는 마침내 전화를 받았다. 그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왜? 준서 씨, 제발. 데리러 와줘요. 나 다 젖었어요. 너무 추워요. 걸어서 와. 그러다 보면 정신이 좀 들겠지? 여기서 집까지 7km나 돼요.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온다고요? 걸으면서 생각해봐야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가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고. 그는 전화를 끊었다. 서연은 다시 전화를 걸려 했지만 휴대폰은 가입자가 전화를 받을 수 없어 라는 메시지를 띄웠다. 그가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거나 그냥 휴대폰을 꺼버린 것이다. 그녀는 휴대폰을 든 손을 내렸다. 그제야 눈물이 얼굴의 빗물과 섞이고 있음을 느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젖은 구두 속에 바른 감각이 없었다. 청바지는 물에 젖어 무겁게 다리에 달라붙었다. 서연은 길이 이어지는 먼 곳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은 빗줄기 속에서 희미해졌다. 7km, 최소한 1시간 반은 걸어야 하는 거리였다. 그때쯤이면 완전히 젖고 감기에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달리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택시를 떠올렸다. 휴대폰을 꺼내 앱을 열고 카드 잔액을 확인했다. 월급날까지 남은 돈은 25,000원이 집까지, 택시비는 2만 원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5,000원이 남는다. 이번 주말까지 빵과 우유를 사기에도 부족한 돈이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집어넣고 재킷 소매로 얼굴을 닦았다. 걸어야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흠뻑 젖은 봉지를 끌어안고 길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속에서는 모욕감과 굴욕감,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노가 불타올랐다. 왜 이런 걸 참고 있는 걸까?
언제부터 모든 것이 잘못된 걸까? 서연은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내디뎠다. 구두는 첨벙거렸고 바람은 더욱 거세져 온몸을 꿰뚫었다.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봉지를 꽉 쥐고 다리 난간을 따라 걸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왜 스스로를 다리 한가운데서 차 밖으로 내던져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똑같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뒤에서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돌아보았다. 갓길에 짙은 남색의 고급 SUV 한 대가 멈춰섰다. 그녀는 차종을 잘 몰랐지만 어둠과 빛 속에서도 비싼 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통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휙 지나쳐 버리는 그런 번쩍이고 잘 관리된 차였다. 문이 열리고 밝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큰 우산을 쓴 키가 크고 날씬한 여성이 내렸다. 머리는 아름답게 손질된 백발이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다. 적어도 60대는 되어 보였지만 자신감 있고 젊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여성은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를 우산으로 가려주었다. 아가씨, 괜찮아요. 차에서 내리는 걸 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서연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목에 걸린 응어리가 견딜 수 없이 커지는 것을 느꼈다. 괜찮다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대신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죄송해요. 저 남편이랑 싸워서요. 여성은 흠뻑 젖은 재킷, 떨리는 손, 식료품 봉지를 빠르게 훑어보았다. 알겠어요. 차에 타요. 완전히 얼었잖아요. 필요한 곳까지 태워다 줄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사양하지 말아요. 여성은 단호하지만 거칠지 않게 그녀의 팔을 잡았다. 가요. 여기서 계속 서 있으면 감기 걸려요. 서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럴 힘이 없었다. 그들은 SUV로 걸어갔다. 여성은 뒷문을 열어 그녀가 타는 것을 도와주었다. 차 안은 따뜻했고 가죽과 어떤 비싼 향수 냄새가 났다. 서연은 부드러운 시트에 앉아 젖은 봉지를 발치에 내려놓았다. 여성은 운전석에 앉아 우산을 접어 조수석에 놓고 히터를 최대로 켰다. 곧 따뜻해질 거예요. 그녀는 글로브 박스에서 티슈 한 통을 꺼내며 말했다. 자, 이걸로 좀 닦아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티슈를 받아 얼굴과 머리를 닦았다. 여성은 백미러를 통해 그녀를 주위에 깊고 유심히 쳐다보았다. 이름이 뭐예요? 이서연이에요. 반가워요. 나는 최인숙이에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미안하지만 당신 남편은 당신에게 그런 짓을 한 걸 보니 짐승이네요. 서연은 그 말에 움찔했다. 누구도 그녀에게 면전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친구도, 동료도, 모두들 조심스럽게 침묵하며 파운데이션 아래의 멍이나 어색한 미소, 갑작스러운 약속 취소에 대한 변명을 못 본 척했다. 그냥 돈 때문에 좀 다퉜어요. 남자들은 돈 때문에 아내를 빗속다리 위에 내버리지 않아요. 최인숙 씨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런 짓은 곁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이나 하는 거죠.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고 방향 지시등을 켠 뒤 부드럽게 차선에 합류했다. 와이퍼는 규칙적으로 초를 세며 유리창의 비를 닦아냈다. 어디로 가면 돼요? 서연은 주소를 말했다. 최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오른쪽 차선으로 변경했다. 한동안 그들은 말없이 달렸다. 서연은 서서히 몸이 녹았고 떨림도 조금씩 가라앉았다. 차 안에서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 차분한 현악기 연주가 흘러나왔다. 서연 씨,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최인숙 씨는 거울을 보았다. 원치 않으면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대한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서연은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처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밀치기는 했어도 이렇게. 알겠어요. 최인숙 씨는 신호등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 혹시 의지할 사람이 있나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처럼요. 부모님은 다른 도시에 계세요. 어머니는 편찮으시고 아버지는 7순이 넘으셨고요.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요. 친구는 지민이라고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자기 문제로 힘들어요. 애가 둘인데 남편은 맨날 출장 가고요. 그러니까 혼자군요. 그런 셈이죠.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차가 움직였다. 최인숙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서연 씨, 내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이상하고 어쩌면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거절하기 전에 끝까지 들어줘요. 서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귀를 기울였다. 무슨 제안이요?
도움이 필요해요. 정확히는 조카딸이 필요해요. 딱 하룻밤, 약속 한 번 해요. 최인숙 씨는 단어를 고르며 천천히 말했다. 모레, 수요일에 죽은 남편의 친척들과 만나기로 했어요. 사업이랑 유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더군요. 나는 그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내가 지난 15년 동안 혼자 일궈온 걸 자기들 손에 넣으려는 거죠. 그래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왜 하필 저예요? 저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당신이 있었으니까요. 최인숙 씨는 말을 멈추고 운전대를 꽉 쥐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아라라는 딸이 있었어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교통사고로. 28살이었어요. 딸이 죽고 나서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친척도 거의 없고요. 언니는 10년 전에 죽었고 그 아이들은 다른 도시에 살아서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예요. 그래서 생각했죠. 당신이 그 언니의 딸, 그러니까 최근에 부산에서 나에게로 이사와서 지금은 사업을 돕고 있는 내 조카딸 역할을 해준다면 어떨까 하고요. 서연은 얼어붙었다. 최인숙 씨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없었지만 깊고 오래된 고통이 묻어 있었다. 정말 안타깝네요. 고마워요. 익숙해지지는 않지만 살아야 하니까요. 그녀는 서연이 사는 동네의 거리로 접어들었다. 아라가 죽고 나서 남편 친척들이 바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전화하고 찾아오고 위로하는 척하더니 결국에는 내가 혼자라 힘드니 자기들에게 사업 운영을 넘기는 게 어떻겠냐고 떠보더군요. 그때는 다들 꺼지라고 쫓아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나타난 거예요. 가족회의를 열자며 나를 레스토랑에 초대했어요.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서요. 차는 서연의 아파트 앞에 멈춰 섰다. 칠이 벗겨진 낡은 9층짜리 아파트였다. 절반의 창문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고 절반은 어두웠다. 최인숙 씨는 시동을 끄고 서연 쪽으로 몸을 돌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들은 내가 약하고 외로운 늙은이라고 생각해요. 압박하면 무너질 거라고요. 하지만 내 옆에 조카딸이 있다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본다면, 내 일을 잘 알고 사업을 이어갈 준비가 된 후계자가 있다는 걸 본다면 그들은 물러설 거예요. 그들은 내 쪽 친척들을 모르고 죽은 언니네 가족과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 이상한 제안이었다. 남의 조카인 척하며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 잘 모르겠어요. 그건 속이는 거잖아요. 그건 게임이에요. 최인숙 씨가 정정했다. 그들이 나를 상대로 게임을 하니 나도 그들을 상대로 게임을 하는 거죠. 차이점은 나는 내 손으로 만든 것을 지키려는 것이고 그들은 빼앗으려는 것이라는 점뿐이에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서연에게 건넸다. 내 연락처예요. 내일까지 생각해봐요. 만약 동의하면 사례는 충분히 할게요. 돈으로요. 그리고 당신 상황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몰라요.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아주 유능하거든요. 이혼 전문이에요. 서연은 명함을 받았다. 두툼한 종이, 양각으로 새겨진 글자. 대표 최인숙, 라이프스타일 쇼 바느칸 집. 전화번호와 사무실 주소가 적혀 있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일단 지금은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생각해봐요. 결정하면 내일 전화 줘요. 거절해도 이해할게요. 최인숙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거 알아요.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안전지대 밖으로, 예를 들면 다리 한가운데 차 밖으로 밀어내기도 해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서연은 차에서 내려 젖은 봉지를 챙겼다. 비는 조금 잦아들어 이제는 가랑비로 흩뿌리고 있었다. 태워주셔서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천만에요. 몸조심해요. 서연 씨. SUV는 유턴해서 사라졌다. 서연은 여전히 손에 명함을 쥔 채 차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리고는 아파트 현관과 6층에 있는 어두운 자기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준서는 아마 집에 와 있을 것이다. 텔레비전 앞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잠들어 있겠지? 그곳으로 올라가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현관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아파트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현관으로 들어가 젖은 구두와 재킷을 벗었다. 너야. 거실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부엌으로 가서 봉지를 식탁에 놓고 김치통, 과일, 대파를 꺼냈다.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자신을 아들의 짝으로 부족하다고 여기는 시어머니 댁에서의 점심 식사 잔반. 준서가 부엌으로 나와 문가에 섰다. 그는 홈웨어 바지와 티셔츠 차림의 맨발이었다. 모습은 평범했고 심지어 차분해 보였다. 뭐야, 걸어왔어. 서연은 그를 쳐다보았다. 이 남자는 6년 동안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그의 셔츠를 다렸고 상사에 대한 그의 불평을 들어주었다. 그의 곁에서 잠들고 아이를 꿈꿨다. 그리고 지금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뭐야, 걸어왔어? 라고 묻고 있었다. 어떤 분이 태워주셨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누가? 모르는 분이에요. 불쌍해 보였나 보죠. 준서는 콧방귀를 뀌며 냉장고를 열어 맥주 한 병을 꺼냈다. 운도 좋네. 걸어왔어도 안 죽었을 텐데. 정신이나 차렸을지도 모르지. 그는 거실로 돌아갔다. 서연은 부엌에 서서 텔레비전 소리를 들었다. 그러다 천천히 청바지 주머니에서 최인숙 씨의 명함을 꺼내 양각으로 새겨진 글자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다른 선택지? 어쩌면 정말로 다른 선택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서연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아침에 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다. 아침을 먹고 옷을 입고 그녀보다 먼저 나갔다. 작별 인사도 없이 하루 종일 그녀는 기계적으로 일하며 어젯밤 일을 생각했다. 동료들이 뭔가 말을 걸었지만 그녀는 무심코 대답했다. 점심시간에는 담배도 피우지 않으면서 흡연실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다. 유일하게 가까운 친구인 지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서연아, 잘 지내? 오늘 영화는 취소해야겠다. 막내가 아파서. 서연은 답장했다. 괜찮아. 어서 낫길 바랄게. 저녁이 되어서야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휴대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3번의 신호음 끝에 최인숙 씨가 받았다. 최인숙 대표님, 저 이서연이에요. 어제 다리에서. 서연 씨, 안녕하세요. 전화 줘서 기뻐요. 저 동의할게요. 대표님 제안이 아직 유효하다면요. 물론이죠. 유효하고 말고요. 최인숙 씨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다. 고마워요. 내일, 화요일에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친척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싶어서요. 좋아요. 몇 시에 어디서 뵐까요? 저녁 7시쯤 우리 사무실로 와요. 주소는 명함에 있어요. 거기서 차분하게 다 설명해 줄게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옳은 일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을 위해서도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그래야만 해서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해서. 화요일 저녁 그녀는 준서에게 보고서를 끝내야 해서 야근한다고 말했다. 그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어깨를 으쓱했다. 아늑한 집 사무실은 도심에서 멀지 않은 비즈니스 센터에 있었다.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서연은 4층으로 올라가 해당 사무실을 찾았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최인숙 대표님 뵈러 왔는데요. 아, 이서연 씨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복도 끝, 오른쪽 마지막 문입니다. 서연은 복도를 걸었다. 벽은 밝은색 목재로 마감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발소리를 흡수하는 카페트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대표실 문을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사무실은 넓고 밝았다. 벽 전체를 차지하는 큰 창 너머로 저녁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다. 짙은 색원목 책상과 책장, 푹신한 소파가 있었다. 벽에는 아늑한 집 매장 사진과 상장, 졸업장 같은 것들이 걸려 있었다. 최인숙 씨가 책상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으러 나왔다. 오늘은 단정한 바지 정장 차림에 머리를 낮게 묶은 모습이었다. 비즈니스 우먼처럼 보였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서연 씨, 와줘서 고마워요. 이리 와서 앉아요. 그들은 소파에 앉았다. 최인숙 씨는 물병에서 물을 2잔 따라 한 잔을 서연에게 건넸다. 내 자신과 상황,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솔직하게 모든 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보았다. 남편 강서방은 62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근경색이었죠. 8년 전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평범하게 살았어요. 작은 생활용품 가게 하나를 운영했죠. 그이가 죽고 나서 나는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심했어요. 대출을 받아서 2번째 가게를 열고 그 다음엔 3번째. 지금은 시내에 5군데 매장이 있어요.
작은 체인이지만 수익은 괜찮아요. 서연은 주에 깊게 들었다. 최인숙 씨는 차분하고 사무적으로 말했다. 우리에게는 외동딸 아라가 있었어요. 나랑 같이 일하면서 사업 키우는 걸 도왔죠. 똑똑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최인숙 씨는 곧 마음을 다잡았다. 5년 전 우리 별장으로 차를 몰고 가던 길이었어요. 겨울길에 빙판이 있었죠. 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트럭과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연은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랐다. 고마워요. 알다시피 첫 1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조차 몰랐어요. 남편도 죽고 아라도 죽고 완전히 혼자가 됐죠. 좋은 점장들이 있어서 사업은 겨우 유지됐어요. 하지만 정신을 차렸죠. 아라가 내가 포기하는 걸 원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책상에서 서류 폴더를 가져와 열었다. 안에는 사진과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이 사람들이 강서방 친척들이에요. 그의 남동생 강태식, 동서 박 여사, 그리고 그들의 두 아들 민준이와 서준이. 그녀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태식 씨는 평생 회계사로 일하다 은퇴했고 동서는 전 업주부예요. 민준이도 회계사고 어디 회사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서준이는 영업사원인데 뭘 파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서연은 얼굴들을 뜯어보았다. 강태식은 머리가 벗겨진 통통한 60대 남자였다. 박 여사는 불만스러운 표정의 염색한 금발 여성이었다. 민준과 서준은 둘 다 30대로 평범한 인상이었다. 아라가 죽고 나서 그들이 자주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잘 지내냐,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면서요. 태식 씨는 사업 재무를 맡아주겠다고 제안했고 민준이는 매장 중 하나의 점장이 되고 싶어 했죠.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삐져서 연락을 끊더군요. 그런데 한 달 전에 태식 씨가 다시 나타났어요. 전화해서 가족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일, 수요일에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들이 사업을 뺏으려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확신해요. 태식 씨는 전화로 내가 혼자라 힘들고 미래를 생각해야 하며 사업은 가족 안에 남아야 한다고 암시했어요. 최인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문제는 내가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이 체인을 만든 건 나예요. 내 돈과 내 건강이 여기에 다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와서 그냥 과실만 따먹으려는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인숙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상황을 더 잘 이해했다. 그녀 자신도 시어머니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가족은 신성하다는 식의 끊임없는 암시들. 제가 뭘 해야 하죠? 내 곁에 있어 줘요. 나를 지지하고 내게 사업을 잘 알고 계속 이어갈 조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주요 수치와 사업 방향에 대해 알려줄게요. 당신은 똑똑하니까 금방 외울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그들이 보게 해야 해요. 최인숙 씨는 더 두꺼운 폴더를 꺼냈다. 여기 사업 설명서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읽어봐요. 핵심만 기억하면 돼요. 내일 레스토랑 주소를 보내줄게요. 저녁 8시예요. 우아하면서도 단정하게 입어요. 우리는 비즈니스 우먼이니까.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지모라고 부르거나 그냥 대표님이라고 불러요. 그들은 내가 언니랑 얼마나 가깝게 지냈는지 모르니까요. 당신이 거기서 직장을 잃은 후 한 달 전에 여기로 왔다고 말하죠. 내가 당신을 받아줬고 당신이 내 사업을 돕기 시작했다고요. 간단하고 논리적이죠. 서연은 폴더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다. 속은 긴장으로 떨렸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이 일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집, 남편, 시어머니와 관련 없는 진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네, 잘해볼게요. 잘할 거라 믿어요. 최인숙 씨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고마워요. 서연 씨, 정말이에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도와주는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서연은 폴더를 옆에 끼고 사무실을 나섰다. 집으로 가는 내내 그녀는 내일 저녁을 생각했다. 집에 온 이준서는 축구를 보고 있었고 그녀가 어디 있었는지 묻지도 않았다. 서연은 침실로 가서 침대에 누워 폴더를 펴고 읽기 시작했다. 아늑한 집은 가정용품 전문점이었다. 식기, 직물, 소형 가전, 장식품 등 시내 여러 지역에 5개의 매장. 연간 매출은 약 40억 원, 순이익은 약 8억 원, 직원 50명. 공급업체, 상품 구성, 발전 계획. 서연은 읽고 외우면서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혔다. 내일
적어도 하룻밤 동안은 그녀가 최인숙의 조카딸이 될 것이다. 수요일, 서연은 온종일 초조했다. 직장에서는 집중하지 못하고 계산 실수를 하고 동료들에게 되묻기 일쑤였다. 저녁이 되자 긴장으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그녀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일찍 퇴근해서 옷을 갈아입으러 집으로 갔다. 준서는 평소처럼 늦는다고, 퇴근 후 민호와 만나기로 했다고 문자를 보냈다. 서연은 오히려 기뻤다. 어디 가는지 변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옷장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드레스, 3년 전 회사 송년회 때 샀던 짙은 남색의 무릎 기장 원피스를 꺼냈다. 그 후로 한두 번밖에 입지 않았다. 다림질해서 입고 거울을 보았다. 드레스는 잘 맞았지만 낡고 악호가 다른 검은색 펌프스가 문제였다. 다른 신발은 없었다. 서연은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지민이 생일 선물로 준 립스틱을 발랐다. 다시 거울을 보았다. 괜찮아 보였다. 비즈니스 우먼 같았다. 완벽하진 않아도 그럭저럭. 7시 30분. 그녀는 이미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다. 더 뷰. 도심 비즈니스 센터 꼭대기층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서연은 전에도 지나간 적은 있지만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그런 곳은 그녀와 준서를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들은 보통 프랜차이즈 카페나 쇼핑몰 푸드코트에 갔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넓은 홀로 나왔다. 부드러운 조명, 멀리서 들려오는 라이브 음악, 흰 셔츠를 입은 웨이터들, 비싼 음식과 향수 냄새가 났다. 좋은 저녁입니다. 여직원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예약하셨나요? 네, 최인숙 대표님 이름으로요? 아, 네,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최인숙 대표님은 이미 와 계십니다. 지배인은 그녀를 홀로 안내했다. 파노라마 창 너머로 저녁 도시의 풍경, 불빛, 도로, 멀리 보이는 강이 펼쳐졌다. 창가 테이블 중 하나에 최인숙 씨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머리는 흠잡을 데 없었다. 그녀 옆 테이블에는 이미 4사람, 사진에서 본 그 친척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연은 속으로는 긴장으로 떨렸지만 자신감 있게 걸어가려고 애쓰며 다가갔다. 최인숙 씨가 그녀를 맞으러 일어서며 따뜻하게 미소 짓고는 껴안았다. 서연아, 드디어 왔구나. 늦을까 봐 걱정했어. 서연은 그녀를 마주 안으며 긴장을 풀었다. 최인숙 씨가 그녀를 편하게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이 자연스럽고 올바르게 느껴졌다. 죄송해요, 이모. 차가 막혀서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최인숙 씨 옆에 앉았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강태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박 여사 역시 그녀를 훑어보고 있었다. 민준과 서준은 서로 눈을 마주쳤다. 형수님, 이쪽은 누구? 강태식이 마침내 물었다. 서연이에요. 내 조카딸 최인숙 씨는 차분하게 무릎에 냅킨을 펼쳤다. 내 죽은 언니, 인희의 딸이죠. 조카딸이요. 박 여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니랑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고 지냈으니까요. 최인숙 씨는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각자 다른 도시로 흩어져서 자기 인생 살기 바빴어요. 10년 전에 언니가 세상을 떠났는데 나도 그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어요. 서연이가 인터넷으로 날 찾아서 연락했더라고요. 우리가 만났고 내가 여기로 이사오라고 제안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꾸며낸 이야기를 이어갔다. 부산에서 직장을 잃었거든요. 요즘 그쪽 경기가 안 좋아서요. 이모가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한 달 전에 올라왔어요. 지금은 이모 사업을 돕고 있고요. 사업을 민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서연을 살폈다. 그러니까 지금 형수님이랑 같이 일한다는 건가?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이모가 많은 걸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계속할 생각이고 이번에는 강태식의 막내 아들 서준이 물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불신에 차 있었다. 물론이죠. 이모가 나중에 사업을 저한테 물려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이모한테는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요. 강태식과 박 여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웨이터가 다가와 주문을 받았다. 대화는 가벼운 주제로 넘어갔다. 누가 어떻게 사는지, 뭘 하는지. 강태식은 손주들 이야기를 했고 박 여사는 건강이 안 좋다고 불평했다. 민주는 이직을 생각 중이라고 언급했다. 서준은 와인을 마시며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체 요리가 나왔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포크를 들어 샐러드를 접시에 덜었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천천히 먹었다.
옆에 앉은 최인숙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때때로 따뜻하고 가족적인 제스처로 그녀의 손을 쓰다듬었다. 자, 다 모였으니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강태식이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다. 형수님, 저는 형수님과 사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어요. 듣고 있어요, 도련님. 있잖아요, 형수님. 우리 부부는 형수님이 걱정돼요. 혼자고 이제 연세도 60이 넘으셨잖아요. 가게들은 큰 부담이에요. 끊임없이 관리하고 문제 해결하고 그는 부드럽고 동정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이제 가족 중 누군가에게 경영을 넘겨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민준이는 훌륭한 회계사예요. 재물을 맡을 수 있죠. 서준이는 경험 많은 영업사원이고 매장들을 관리할 수 있을 거고요. 최인숙 씨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러니까 나보고 손을 떼라는 제안이군요. 완전히 손을 떼라는 건 아니고요. 박 여사가 끼어들었다. 그냥 위임하라는 거죠. 형수님,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 애들은 똑똑해서 잘 해낼 거예요. 그 계획에서 서연이의 역할은 뭐죠? 최인숙 씨가 강태식을 쳐다보았다. 그는 머뭇거리며 서연을 보았다. 서연 양은 물론 도와줘서 고맙죠. 하지만 이제 겨우 한 달 됐잖아요. 이를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사업은 빠른 결정과 경험을 요구하고요. 저도 업무 경험이 있어요. 서연은 억지로 힘주어 말했다. 저는 원래 엔지니어였고 설계 회사에서 일했어요. 숫자와 서류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전체 사업을 공부했고 공급업체, 상품 구성, 재무 상태를 알고 있습니다. 서연이 말이 맞아요. 최인숙 씨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똑똑하고 배우는 게 빨라요. 나는 서연이에게서 훌륭한 후계자의 자질을 봐요. 그래도 민준이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가족 사업은 가족이 경영해야죠.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형님 친척이에요. 우리한테 권리가 더 많다고요? 서연이는 내 조카딸이고 내 핏줄이에요. 서연이도 가족이에요. 최인숙 씨가 차갑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강태식이 달래듯 양손을 들었다. 우리가 싸우자는 게 아니라 공동 경영이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형수님이랑 서연 양, 우리랑 우리 아들들, 힘을 합치는 거죠. 최인숙 씨는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 강태식을 오랫동안 쳐다보았다. 도련님, 솔직하게 말해봐요. 사업 지분을 원하는 거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강태식은 머뭇거렸다. 박 여사는 냅킨을 만지작거렸다. 민준과 서준은 접시를 쳐다보았다. 나는 그냥 미래를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강태식이 마침내 말했다. 형은 내 형이었어요. 형은 자신의 사업이 가족 안에서 계속되길 바랐을 거예요. 그리고 형수님, 미안하지만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괜찮아요. 솔직한 건 좋죠. 최인숙 씨는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허리를 폈다. 그럼 나도 솔직하게 말하죠. 이 사업은 강서방이 죽은 후에 내가 만들었어요. 그의 작은 가게는 푼돈이나 벌었죠. 내가 대출을 받고 위험을 감수하고 확장했어요. 이 사업에는 내 돈, 내 신경, 내 건강이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려줄 계획이에요. 하지만 오직 내 조카딸, 서연이에게만요. 하지만 우린 친척이잖아요. 박 여사가 발끈했다. 형님이 형수님한테 누구였어요? 남편이었잖아요. 태식 씨는요? 친동생이에요. 우리한테 권리가 더 많다고요. 서연은 속에서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최인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녀의 손가락이 냅킨을 꽉 쥐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그냥 조용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죄송하지만 틀리셨어요. 그녀는 박 여사를 쳐다보았다. 권리는 사업을 만들고 투자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아주머니께서는 이모님 일에 몇 년 동안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사업이 큰 수익을 내기 시작하니까 이제야 나타나신 거고요. 너 지금 어른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박 여사가 소리쳤다.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서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최인숙 이모님은 혼자서 이 사업을 일으키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도 도움을 청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으셨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시겠다니요.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서연아, 진정해. 최인숙 씨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만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다. 아니요. 이분들도 들으셔야 해요. 서연은 강태식을 향해 돌아섰다.
가족을 말씀하시는데 이모님이 힘드셨을 때 아저씨는 어디 계셨나요? 대출을 받고 마지막 남은 것까지 걸며 위험을 감수하셨을 때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전화 한 통 안 하셨잖아요. 강태식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가 입을 열었지만 서연은 말을 끼어들 틈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영 제안을 하신다고요? 민준 씨는 재물을 막고 싶어 하시죠. 이모님에게는 7년 동안 함께 일한 훌륭한 회계사가 있어요. 서준 씨는 매장을 관리하고 싶어 하시고요. 각 매장에는 경험 많은 점장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왜 거기에 끼어들어야 하죠? 너 대체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서준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잔들이 쨍그랑거렸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도 모를 게 나타나서 명령질이야. 저는 최인숙 대표님의 조카딸이고 제 이모와 우리 사업의 이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만. 강태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좋은 뜻으로 왔는데 여기서 모욕이나 당하고 있네. 형수님, 나는 형수님이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조카딸을 우리한테 등 돌리게 부추긴 걸 보니 아니었군. 나는 누구도 부추기지 않았어요. 최인숙 씨도 일어서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서연이 말이 맞아요. 당신들은 좋은 뜻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요구하러 온 거죠? 그래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게요. 사업은 나와 서연이 손에 남을 겁니다. 지분도 공동 경영도 없어요. 후회하게 될 거야. 박 여사가 코트를 걸치며 내뱉었다. 형님도 이걸 원치 않으셨을걸? 강서방은 날 믿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가 내 친언니의 딸인 조카를 돕는 내 결정을 지지했을 거라는 걸 알아요. 최인숙 씨는 핸드백을 들고 서연에게 고갯짓했다. 가자, 서연아. 그들은 웨이터들의 어리둥절한 시선을 받으며 레스토랑을 나섰다. 강태식 가족은 테이블에 남아 무언가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이는 모습이 보였다. 밖은 쌀쌀했고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최인숙 씨는 자기 차 옆에 멈춰 서서 차에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다. 대표님, 우세요. 서연이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건드렸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을 때 서연은 그녀가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눈물 사이로 웃고 있었지만 그것은 안도의 웃음이었다. 서연 씨, 당신 정말 대단했어요. 그냥 최고였어. 최인숙 씨는 그녀를 진심으로 꽉 껴안았다. 당신이 그들을 제자리에 앉히는 걸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 서연은 그녀를 마주 안으며 지난 며칠간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해냈다. 그들은 해냈다. 그냥 그들이 대표님을 압박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최인숙 씨는 몸을 떼고 눈물을 닦았다. 우리 집에 가요. 역할 놀이가 아니라 그냥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들은 최인숙 씨의 집으로 갔다. 그녀는 좋은 동네의 새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집은 크고 밝았으며 비싼 가구와 그림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거실 장식장 위에는 최인숙 씨가 남편과 그리고 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서연은 최인숙 씨가 부엌에서 차를 끓이는 동안 사진들을 구경했다. 아라 씨는 아름다웠다. 검은 머리, 빛나는 눈, 환한 미소. 한 사진에서는 가게 입구에 서서 테이프 커팅용 가위를 들고 있었다. 젊고 행복하고 생기가 넘쳤다. 세 번째 가게 열 때였어요. 최인숙 씨가 다가와 찻잔을 건넸다. 죽기 2년 전이었죠. 우리가 진짜 뭔가를 만들고 있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웠네요. 네, 똑똑하고 착하기도 했죠. 최인숙 씨는 안락의자에 앉아 찻잔을 감쌌다. 알아요. 딸이 죽고 첫 1년 동안은 집에 돌아오면 딸이 들어올 것만 같았어요. 엄마, 다녀왔습니다 하고 말할 것 같았죠. 미친 짓이었어요. 서연은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들었다. 그러다 좀 나아졌어요. 쉬워진 건 아니지만 견딜 만해졌죠. 이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어요. 일이 도움이 됐죠. 그리고 이제 최인숙 씨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오늘 당신은 친딸처럼 나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내게 부족했던 건 바로 그거였다는 거요. 돈도 사업도 아니었어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바로 그거였어요. 서연은 목이 메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해해요. 저도 제 편은 아무도 없거든요. 남편은 자기 엄마 편이죠. 나는 그 사람에게 뭔지 모르겠어요. 한여, 돈줄, 아니면 대답이 마음에 안 들면 차에서 내쫓아도 되는 사람. 최인숙 씨는 침묵했다가 결심한 듯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서연 씨, 내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진짜
진지한 제안. 오늘 당신이 나를 정말 많이 도와줬으니 나도 당신을 돕고 싶어요.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김정훈 변호사, 이혼 전문이에요. 당신이 결심한다면 이혼을 도와줄 거예요. 저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런 돈 없어요? 내가 낼게요. 오늘 당신이 곁에 있어 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라고 생각해요. 서연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편으로는 거의 모르는 사람에게서 그런 도움을 받으면 안 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치고 상처받고 굴욕당한 다른 한편은 필사적으로 동의하고 싶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를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당신에게서 무언가 친숙한 걸 느끼니까요. 최인숙 씨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당신은 내 딸 아라를 떠올리게 해요. 외모가 아니라 성격이요. 그 아이도 진실을 지킬 줄 알았죠. 그리고 또 어쩌면 바보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다리 위에서요. 당신은 도움이 필요했고 나도 지지가 필요했죠. 어쩌면 운명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게 한 건지도 몰라요. 서연은 갑자기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두려워요. 이혼도 두렵고 혼자 남는 것도 두려워요.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당신은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봤어요. 당신은 생각보다 강해요. 최인숙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혼자가 되진 않을 거예요.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들은 거실에 오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인숙 씨는 자신의 삶, 남편, 딸,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일구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자신의 결혼 생활, 어떻게 점차 자신을 잃어갔는지, 두려움과 의심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이 떠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었다. 최인숙 씨는 그녀에게 변호사의 연락처를 적어주고 작별 인사를 하며 껴안았다. 내일 전화해요. 내 소개로 왔다고 말하고요. 바로 만나줄 거예요. 그리고 서연 씨, 힘내요. 가장 힘든 건 이제부터겠지만 당신은 이겨낼 거예요. 서연은 새벽녘에 집에 도착했다. 준서는 침대 전체를 차지하고 널브러져 자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누워 담요를 덮고 오랫동안 눈을 뜬 채 누워 있었다. 원피스 주머니에는 변호사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 내일, 그녀는 전화할 것이다. 내일,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이다. 다음 날, 서연은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김정훈 변호사는 그날 저녁, 도심의 낡았지만 잘 관리된 건물 3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나주었다. 사무실은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김 변호사는 희끗희끗한 머리에 예리한 눈빛을 가진 50대 남성이었다. 그는 서연이 말을 마칠 때까지 끼어들지 않고 조용히 들으며 때때로 수첩에 메모를 했다. 최인숙 대표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연이 이야기를 마치자 그가 말했다. 혹시 남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한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 서연은 생각에 잠겼다. 증인. 이웃집 아주머니는 몇 번이나 그들의 아파트에서 나는 고함 소리를 들었고 한 번은 문을 두드리며 괜찮으냐고 묻기까지 했다. 직장 동료 지민은 3개월 전 준서가 싸움 중에 그녀의 팔을 너무 세게 잡아 생긴 멍을 보았다. 이웃이랑 친구가 있어요. 그들이 증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또한 재정 서류, 당신과 남편의 계좌, 아파트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는 누구 명의입니까? 남편 명의예요. 결혼 전에 산 거라서요. 그렇다면 아파트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혼인 중에 취득한 모든 것은 공동 재산입니다. 차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4년 전, 결혼하고 나서요. 그렇다면 절반은 당신 몫입니다. 김 변호사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이서연 씨, 이 과정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남편이 순순히 응하면 최소 2대 3개월, 저항하면 반년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낼 곳이 필요할 겁니다. 소장을 접수한 후에 그 아파트로 돌아가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잠시 친구 집에 가 있거나 제가 임시 거처를 찾는 걸 도와줄 수 있어요. 문가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돌아보자 사무실에 최인숙 씨가 서 있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안으로 들어왔다. 최 대표님, 오셨습니까? 김 변호사가 일어섰다. 마침 이서연 씨께 절차를 설명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최인숙 씨는 다가와 서연 옆에 앉았다. 서연 씨, 진심이에요. 내가 집 구하는 거 도와줄게요.
괜찮은 아파트 하나 알아요. 괜찮은 동네에 있고 월세도 비싸지 않아요. 첫 3개월은 내가 내줄게요. 하지만 왜 저한테? 그러고 싶으니까요.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안전한 게 나에게 중요하니까요. 최인숙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절하지 말아요. 도움을 받아들여요.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지난 며칠 동안 그녀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한 몇 년보다 낯선 여성에게서 더 많은 친절을 받았다. 다음 한 주 동안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서연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은 준서는 격분했다. 그녀의 직장으로 전화해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그녀는 조용히 듣다가 그냥 전화를 끊었다. 저녁에는 그가 그녀의 회사 앞으로 찾아와 입구에서 기다렸다. 서연은 멀리서 그를 보고 겁이 나서 돌아가려 했지만 그는 이미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오고 있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었다. 이혼.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준서 씨. 미쳤어. 고작 한 번 싸운 것 때문에 이혼을 해.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 때문이에요. 당신이 날 존중하지 않고 굴욕을 주고 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난 너 때린 적 없어. 밀쳤고 멍이 들도록 팔을 쥐었고 비 오는 날 다리 위에서 차 밖으로 내쫓았죠. 그것도 폭력이에요. 준서 씨. 그는 입을 다물고 이를 악물었다. 좋아. 이혼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넌 한 푼도 못 얻을 줄 알아? 아파트는 내 거고 차도 내가 가질 거야. 차는 결혼 생활 중에 산 거니까 절반은 내 거예요. 법원이 그렇게 결정할 거예요. 이런 식, 그가 손을 치켜들었지만 바로 그때 건물에서 보안 요원, 유리 너머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던 덩치 큰 남자가 나왔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가 준서를 노려보며 물었다. 준서는 손을 내리고 돌아서서 자기 차로 갔다. 시동을 걸고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내며 급히 자리를 떴다. 서연은 보안 요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떨리는 다리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버스를 타고 최인숙 씨가 구해준 새 아파트로 향했다. 작지만 깨끗하고 밝은 원룸. 창밖으로 안뜰이 보이는 아파트 5층이었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모든 잠금 장치를 걸고 문에 등을 기댄 채 울음을 터뜨렸다. 안도감, 두려움, 피로감에 눈물이 마를 때까지 오랫동안 울었다. 그리고 나서 세수를 하고 차를 끓여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내 최인숙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장은 금방 왔다. 천만에, 아가. 내일 저녁에 우리 집으로 저녁 먹으러 와 이야기 좀 하자. 다음 날 저녁, 서연은 최인숙 씨의 집을 찾았다. 그녀는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고 부엌으로 안내했다. 식탁에는 이미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직접 만든 동그랑땡, 감자볶음, 샐러드. 앉아서 먹어. 온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서연은 정말 아침부터 긴장 때문에 아무것도 목으로 넘기지 못했다. 이제야 갑자기 배가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저녁을 먹으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최인숙 씨는 가게들, 새로운 공급업체,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있잖아, 서연아. 생각해봤는데 그녀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가게 중 하나의 매니저 자리가 비었어. 직원이 출산 휴가를 갔거든. 한번 해보지 않을래? 서연은 눈을 들었다. 매니저요. 하지만 전 엔지니어였잖아요. 그런 일은 할 줄 모르는데요. 배우면 되지. 별로 어렵지 않아. 고객 응대, 계산대 관리, 상품 입고 같은 일이야. 월급도 괜찮아. 지금 너보다 더 많을걸? 근무 시간도 좋고. 정말 저를 고용하고 싶으세요? 물론이지. 넌 똑똑하고 책임감 있고 배우는 게 빠르잖아. 그 친척들과의 만남 이후로 난 널 확신하게 됐어. 최인숙 씨는 미소 지었다. 게다가 너랑 같이 일하면 즐거울 것 같아. 서연은 동의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새 직장에 출근했다. 가게는 주택가의 작은 쇼핑센터에 있었다. 동료들은 친절했다. 3명의 판매원, 계산원, 그리고 그녀와 점장인 라리사 씨. 라리사 씨는 차분하고 유능한 40대 여성이었다. 첫 며칠은 힘들었다. 서연은 프로그램 사용법을 헷갈렸고 물건 위치를 기억하지 못했으며 손님이 몰릴 때마다 긴장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다. 많은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최인숙 씨는 종종 가게에 들러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확인했다. 하지만 그것은 사장의 차가운 점검이 아니라 따뜻한 방문이었다. 그녀는 차와 함께 먹을 케이크를 가져오고 건강을 묻고 이혼 소송 진행 상황에 관심을 보였다. 재판은 3개월 후에 열렸다. 준서는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잔뜩 찌푸린 환한 얼굴로 차는 오직 자신의 것이며 서연이 가게에 돈을 보탠 적이 없다고 주장하려 애썼다. 하지만 김정훈 변호사는 모든 서류, 계좌 내역, 그리고 준서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이웃과 친구의 증언을 제출했다. 판사는 이혼을 판결하고 차를 팔아 수익금을 반반씩 나누라고 결정했다. 준서는 법정을 나오면서 서연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복도에 서서 판결문을 손에 들고 있었다. 갑자기 엄청난 해방감이 밀려왔다. 자유. 그녀는 자유였다. 6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 앞에는 새로운 삶이 있었다. 최인숙 씨는 법원 출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를 오랫동안 굳게 껴안았다. 축하해, 아가. 가장 힘든 건 이제 끝났어. 그들은 카페에 가서 케이크와 차로 이혼을 축하했다. 미래와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인숙 씨는 서연에게 그 아파트에서 계속 살아도 좋다고 제안했다. 월세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갚아도 된다고 말했다. 아니면 그거 알아. 그녀는 갑자기 말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나한테 도시 외곽에 작은 집이 있어? 남편이랑 오래전에 별장으로 산 거야. 그이가 죽고 나서는 거의 안 가을 추억이 너무 많아서 혹시 내가 거기서 살고 싶다면 어떨까? 조용하고 평화롭고 공기도 맑아. 서연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이것은 너무 과했다. 직장, 이혼 도움, 그리고 이제는 집까지. 대표님, 제가 대표님께 이렇게 많은 걸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왜 옳지 않아? 최인숙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난 몇 달 동안 너는 나에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네. 너는 나에게 가족이 됐어? 나는 너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딸을 봐 외모가 아니라 여기 그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내가 5년 동안 내 안에 있던 공허함을 채워줬어. 서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대표님도 저에게 가족이 되셨어요. 멀리 계신 친어머니보다 더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저를 지지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그냥 가족하자. 서류상으로나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너는 내 딸이고 나는 내 엄마야. 삶에서, 마음으로. 그들은 껴안았다. 둘 다 울고 있었고 카페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서연은 도시 외곽의 그 집으로 이사했다. 사과나무와 산딸기 덤불이 있는 정원이 딸린 작은 2층 집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취향대로 집을 꾸미고 꽃을 심고 털이 복슬복슬한 주황색 고양이를 키웠다. 가게 일은 잘 풀렸다. 그녀는 수석 매니저로 승진했고 월급도 인상되었다. 최인숙 씨는 자주 그 집에 찾아왔다. 그들은 함께 주말을 보내고 요리하고 숲을 산책하고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느 날 저녁 그들이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최인숙 씨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서연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게 옳은 일인지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옳다고 결론 내렸어. 그녀는 봉투를 건넸다. 이 집과 사업 지분 20%에 대한 서류야. 내 이름으로 돌려놨어. 서연은 깜짝 놀라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네, 아니에요. 전 이걸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있고 받을 거야. 최인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진지하게 모든 걸 생각해봤어. 나한테는 자식도 없고 너 말고는 아무도 없어. 내가 죽은 뒤에 모든 것이 내가 아끼고 딸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길 바라. 하지만은 없어. 집은 이미 내 거야. 서류는 다 정리됐어. 사업 지분도 마찬가지고. 나머지는 나중에 천천히 이전할 거야. 내가 사업 경영을 배우고 일에 익숙해지길 바라. 몇 년 후에는 내가 모든 걸 맡고 나는 은퇴할 수도 있겠지.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정말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집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 아늑한 짐 지분 양도 계약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 너는 내 딸이야, 서연아. 피로 맺어지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맺어졌지. 그리고 그 비 오는 밤, 다리 위에서 운명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걸 나는 기쁘게 생각해. 서연은 일어서서 최인숙 씨를 껴안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평온하고 안심되고 올바르다고 느꼈다. 엄마의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그때 저를 구해주셔서, 그리고 매일 저를 계속 구해주셔서요. 내가 날 구한 거야. 아가, 최인숙 씨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나에게 살아갈 의미를 되찾아줬어. 그들은 다시 자리에 앉아 차를 마저 마셨다. 최인숙 씨는 봄에 열 계획인 새 매장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다. 서연은 귀 기울여 들으며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사랑받는다고 느꼈다. 그리고 도시의 다른 한쪽 끝에서 준서는 자신의 아파트에 앉아 축구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혼자였고 앞으로도 혼자일 것이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다리 위로는 차들이 쌩쌩 지나갔다. 그 누구도 바로 이곳 빗속에서 한 사람의 삶이 끝나고 다른 사람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